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전에 이제 호메오스타시스, 인플라메이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통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많은 임상에서 그 통증을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이 치료와 진단을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들이 좋아져서 다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또 이후에 수술 후에라든지 어떤 치료 후에 어떤 그 치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저한테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증에 대한 그 개념은 이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통증이란 어떤 플루이드 임발란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개념은 뭐냐면 어떤 전신적인 시스테미한 이펙트를 얘기하는 걸로 느껴지고요. 류마티스가 류마란 말이 이제 악액질인데 그 악액질이 뇌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전신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류마티스다라는 개념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일단 우리 몸의 어떤 불균형적인 어떤 다시 말하면 어떤 호메오스타시스의 불균형 이런 걸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데카르트라는 사람 17세기에 데카르트라는 분이 이런 통증에 대해서 어떤 신경의 자극에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브레인에 전달이 되면 그 브레인의 리스폰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통증이란 신경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1800년대에는 이제 이 해부학적으로 통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시그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해부학적인 신경학적인 그런 패스웨이가 규명되기 시작했어요. 1822년에 도살 루트 트랜스미션이 된 도살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통해서 간 게 그 스피노탈라믹 트랙이라는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1890년대에 이제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통증이 말초에서 뇌로 전달되는 그런 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증이 발생되면 스스로 그 뇌에서 그거를 조절하는 이니비션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다. 그게 디센딩 페인 모듈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1969년에 레이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게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1990년대에 통증이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이렇게 unpleasantness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기분 나쁜 그런 감정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997년에 얼마 안 되죠. 이때 이제 통증이 그러니까 양적 질적인 그런 또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 아주 액티브하게 통증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인데 크레이그라는 분 등에 의해서 이 통증의 그 에이센딩 패스웨이가 라테랄 스피노탈라믹 트랙만 있는 게 아니라 메디알 트랙 또는 안테리어 트랙도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알 안테리어를 하나로 보면 그거를 이건 단순히 이 메디알 트랙하고 라테랄 트랙은 올라가는 그 패스웨이가 경로가 좀 다른데 어, 좀 이따 패스웨이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질적 약적 그런 감정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이 패스웨이가 밝혀지면서부터 이제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00 그거 얼마 10여 년 전이죠. 이런 에이센딩 패스웨이, 메디얼 라테럴 패스웨이가 디센딩 패스웨이, 이 트리플 패스웨이가 언밸런스해질 때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 몸에 어떤 항상성, 전체 이 네트워크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것이 통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할 때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통증이 어디 부위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보통 통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 호메오스타시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2013년에 트렌드 인 뉴로사이언스에 이제 그게 아주 잘 디스크라이브 되어 있는데 그 통증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호메오스타틱 이모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메오스타틱 이모션이 뭐냐면 이 생명체가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어느 호메오스타틱 레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밸런스가 깨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상한 어떤 욕구가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배고플 때 헝그리 있을 때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그런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본능적인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런 거에 하나로 생각되는 게 이제 통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항상성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기계적이라든지 열, 서머제닉한 거, 케미칼 이런 상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신체 항상 균형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그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이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그를 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이 통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로이민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졌을 때, 언밸런스 했을 때 워닝 사인을 주는 게 통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호스트가 자기 디펜스를 하기에 메커니즘적인 걸로 나타나는 하나의 호메오스타틱 리스폰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통증의 원인이라는 거는 이 호메오스타시스 임밸런스에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인플라메이션이 호메오스타시스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생기는 반응이니까 이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두 가지 클리니컬 패턴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엔도지너스한 게 있고 엑소지너스한 게 있죠. 어떤 이유 됐든 어떤 이런 넉셔스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이거가 넉셔스한 게 우리 몸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을 디펜스하기 시스템이 첫 번째가 바로 센소리 너버스 시스템이에요. 감각기관이죠. 감각신경이에요. 그 감각신경이 뭔가 몸에 넉셔스한 게 뭐가 있으면 그거를 센싱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니까 그게 바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면역세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센싱을 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 면역세포는 이렇게 톨락 리셉터라는 센서를 가지고 있고 이게 톨락 리셉터의 어떤 넉셔선 스티뮬러가 자극이 되면 이거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토카인, 인플라메이션 메디에이터들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염증이고 또 하나는 이 넉셔선 스티뮬러가 신경의 말초신경에 있는 너시세타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넉셔선 스티뮬러 압력, 온도, 뭐 다양한 물질들, 그 다음에 심지어 ATP라든지 SD 간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폴리모달 리셉터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 이 너시세타가 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냐? 서브스탄스 P나 CGRP 같은 뉴로펩타이드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베시큘러 퍼메어빌리티 또는 바소딜라테이션 어떤 경우는 케모카인 이펙트도 있고 이건 모듈레이션에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인플라메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과 이미메디 인플라메이션이 서로 믹스해서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더 도미넌트냐 따라서 이 임상적으로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2013년 네이처 9월호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고 도살 루트 강글련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가지들이 이렇게 쭉 페리페리에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라테럴 스피널 따라 통해서 이렇게 데크 세션에서 브레인에 이제 시그널을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몸에 신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 말초에서
어떤 그 넋효산, 예를 들어 세균의 껍질이라든지 또는 세균의 물질들 이런 것들이 발조신경에 있는 노시셉타에 있는 리셉터가 이거를 어, 센서를 하면 센싱하면 여기에 시그널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통증이라는 이런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브레인이 반응하게 되면 통증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건데 이 노시셉타에서 이 파이링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이 오소드로믹 한 디렉션으로 시그널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살 루트 갱글리온에서 리플렉스가 일어나서 다시 다른 가지 또는 이 가지로 다시 내려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터미널에 있는 노시셉타, 너브의 터미널 노시셉타에서 이런 뉴로펩타이드가 분비가 된다는 거죠. 서브스탄스 P, CGRP 같은 게 이게 되면 바소딜라테이션과 바소파밀도 증가되니까 요 부위에서 인플라메터리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시클 파밀도 증가되니까 이데마가 생기고 딜라테이션 되니까 히팅,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빨개지면서 이 서브스탄스 P는 페인을 유발하니까 페인이 생기고 이 네 가지가 생기면 여기 부위가 염증이 심해지니까 로스 오브 펑션이 생겨서 5 카디널 인플라메이션 사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인 거죠. 이게 뉴로적 인플라메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은 뉴로적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는 노시셉타 인듀스드 페리페랄 인듀스드 인플라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엑선 리플렉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시셉타에 센시테이션 돼가지고 노시셉타가 파이링이 일어나면 이로 전달도 되지만 요 가지를 도살로드 강글리온에서 다시 통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들 많이 해보면은 여기 손가락 아픈 사람들은 여기를 치료하면 금방 통증이 사라져요.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뉴로적 인플라메이션 설명이 잘 되는 그런 모델이죠. 그 근골격계 통증이라는 거는 외상이 아닌 한 스폰테니하게 생기는 통증이라는 거는 대부분 오리진이 어디냐? 프라이머리 오리진이 비스라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스라의 통증이 왜 머스쿨스켈털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비스라의 그 패솔로지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어딘지 정확하게 부위를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poorly discriminated area예요. 그래서 또 이 organ 데미지 정도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빗살에 튜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심하게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뱃속에 배가 아프면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세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홀 바디 모터 리스폰스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계속 배가 아프면 어떠냐면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이 반응을 해서 이 하트 레이트도 올라가고 막 심파시티 액티베이션 되면서 막 이렇게 표정도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소마틱 티슈 빗살와 관계 없을 것 같지만 빗살하고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 소마틱 티슈를 센시티제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근육을 센시티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근육 안에 있는 노세터를 센시티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그 센시티제이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스파이널 코드가 있죠. 이게 도살 루트 강글리언이 있고 도살 러브 그 다음에 여기는 벤트럴 루트고 이 심파스틱 체인인데 여기서 심파스틱 갱글리언에서 이 심파스틱 파이버하고 소마틱 너브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소마틱에서 심파스틱으로 가는 게 있고 심파스틱에서 소마틱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마틱에서 심파스틱으로 가는 걸 화이트 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소마틱에서 심파스틱으로 가는 거를 요거를 화이트 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이트 람이. 그다음 요거를 심파스틱 갱글리온에서 소마틱으로 가는 거를 그레이 라미 커뮤니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빗살아에 있는 어떤 그 인플레임드 빗살아가 있다든지 어떤 거기에 자극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마틱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리도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소마틱 너브가 분포하고 있는 머슬, 소프트 티슈 이쪽에 뭔가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근육에 대해서 시그널을 계속 간다 그러면 근육은 계속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근육이 컨트랙션이 일어나요. 템포럴하게 가면 템포럴 컨트랙션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빗살의 패솔로지가 있어서 계속적인 시그널이 가게 되면 컨트랙션이 아니라 컨트랙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진다고 그러죠. 근육이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스세타 밀도가 높아지고 거기를 누르면 아파지고 그걸 움직이게 됐을 때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컨트랙처가 한쪽에 오게 되면 우리 몸의 자세, 바디의 밸런스, 시메트리가 깨져요. 어시메트리시티가 생기고 척추가 휘어질 수 있어요. 척추 부분이. 척추 스콜리시 생기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또는 어깨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간다든지 또 이 목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그 어깨가 앞으로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빗사라의 패솔로지가 이제 그 스켈리탈의 통증이 오는 메커니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소마틱하고 빗사라 너브가 이렇게 커넥션 되어 있는 거 말고도 직접적으로 이 빗사라 패솔로지 예를 들면 디스바이오시스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 프로덕트라든지 메타볼라이트 톡식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예를 들면 LPS라든지 엔도톡신 이런 것들 그다음 메타볼라이트 이런 것들이 페리페럴 서큘레이션에서 이 물질들은 노시세타 페리페럴 노시세타를 자극하게 되니까 노시세타 센시해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오죠. 머슬이 컨트랙처가 일어나고 누르면 아프고 움직이면 아프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마이카드 인팍션이 있으면 왼쪽 숄더 쪽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숄더에 병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를 리퍼드 페인이라고 해요. 리퍼드 페인을 올리는 거냐면 심장에 가는 신경이 도살 호르몬, 스파이널 코드 도살 호르몬으로 시그널이 오고 도살 호르몬에 오는 거는 이제 그 스켈레탈 머슬에서 도살 호르몬으로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 세컨더리 오더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빗살에서 오는 시그널, 그 다음에 소마틱에서 오는 시그널을 거기서 같이 다 리셉션 하기 때문에 브레인에서 느낄 때는 심장에서 오는 건지 스켈레탈 머슬에서 오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포드 페인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머스큐 스켈레탈 페인은 빗사라 패솔로지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제로 머스큐 스켈레탈 페인이 있는 사람들을 복부 진찰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숄더 어퍼 쪽, 그 어퍼 바디 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퍼 GI 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발바닥 이런 데 아픈 사람들은 로어 GI나 또 제니트 유리너리 트랙에 패솔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패솔로지라 그래서 뭐 내시경상에 뭐가 보이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없어도 거기에 그 장기가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그 스켈레탈 쪽으로 시그널이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 검사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증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걸 진찰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MRI나 CT나 이런 걸 해서 통증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허리가 아프면은 우리가 보통 의사들은 생각하기에 허리가 아프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척추의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아프다 또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아프다 요걸 주로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드물고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엄청 허리가 꼼짝도 못하게 아프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제가 복부를 진찰해보면 엄청나게 복부가 센시티브하게 아파요. 그래서 설사도 쭉쭉 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좋아지게 하면서 이 척추 부위나 이런 데 노시세타를 디센시티 시키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걸 몇 번 하게 되면 엄청 좋아져요. 엄청나게 심하게 아프면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4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에이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00명을 대상으로 허리를 MRI를 했는데 이 중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서 80명이 MRI 상에서 디스크 허니에이션, 퍼포레이션, 벌징, 익스트루전,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디스크 네로잉이 있고 두 군데가 많이 벌징이 조금 있는데 저는 안 아픈데 어쩌다 한 번씩 뭔가 잘못됐을 때 아파요. 그렇다고 그때 사진을 찍으면 디스크 벌징이 있으니까 수술합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는 이렇게 만성 통증은 오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통증이라는 거는 그 외상이 바로 있을 때 어큐트한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을 때 통증이 오는 거고, 그런 통증은 48시간 이내에 되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손상이라는 게 해보시면 아는데, 칼로 살짝 찢어보세요. 살을. 그러면은 그 찢을 때 물론 아프죠. 피도 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참 몇 시간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통증의 강도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48시간 지나면 운두가 다 낫지 않았지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어큐트 인저리, 구조적인 문제는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만성 통증의 개념은 노시세타의 센시티제이션이나 센트럴 뉴런의 센시티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신경 가지들이 이렇게 심파스틱 체인에서 나오죠. 심파스틱하고 베거스 너브는 다 내장기관에 가 있죠. 대부분 다. 소마틱도 당연히 가 있고. 그럼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허벅지 무릎에 분포하는 신경은 L2, 3, 4예요. 그러면 L2, 3가 여기 대장, 그 다음에 키드니, 그 다음에 블레더, 그 다음에 제니터 유리널 올간, 이런 데에 패솔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로제닉 블레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L2, 3에 센시테이션 되는데, 허벅지 쪽에 센시테이션, 근육에 센시테이션 되면은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근데 무릎이 아픈데 보통 또 선생님들은 무릎 아프다고 하면 연골만 생각해요. 연골만. 그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라는 거는 좀 넌센스예요. 왜냐면은 연골은요, 혈관과 이 신경이 분포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뭐 그런 게 분포하고 있으면 연골은 금방 깨져버려요. 연골은 단순히 연골이 이 뉴트리션을 섭취하는 방법은 블러드 서플라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노벨 플루이드에서 있는 거를 디퓨전에 의해서 뉴트리언트를 업셉션하기 때문에 그 콘드로사이트의 탄력,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 카틸리지가 쿠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혈관이나 신경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분포해 보세요. 그거 맨날 걷고 움직이고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통증이 있어서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자꾸 연골이 닳아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힌다. 뼈끼리 부딪히면 물론 아프겠죠. 근데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힐 정도 되면은 그 관절의 얼라이먼트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무릎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익스텐션이 되질 않아요. 완전 플렉션 스테이트로 완전히 고정돼 가지고 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인공관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엔드 스테이지가 되면은 당연히 아프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아무 사진상으로나 이런 상으로 이상이 없고, 카틸리지가 피셔링이 있다든지 조금 달아지는 부분이 있어도 통증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명이 있잖아요. 콘드롬 말라시아, 파텔로 페모랄 신드롬. 요 말이 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모에 있는 그 사이 머슬에서 오는, 사이 머슬이 다 니 조인트에다 인소션 하잖아요. 머슬이. 거기에 신경이 그렇게 분포하고, 페리아티크가 티슈, 소프트 티슈에 신경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통증이 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니 페인이라든지 로백 페인이라든지 숄더 페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포커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세 번째 그 통증의 메커니즘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디라이브드 메디에이터,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타볼라이트 뿐만 아니라 스트럭처럴 물질들이 이 노시세타에 다 리세타들이 가지고 있어요. 리세타를. 노시세타를 파이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그 정상적으로 이걸 노시세타를 파이링 시키기 때문에 페인을 유발하는 거고요. 가바라도 이니비토리다, 소체 패치스라는 건 다운 레귤레이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코멘살, 좋은 유익한 균들은 이 통증을 서프레션, 레귤레이션 하는 거고, 이런 좋지 않은 균들의 프로덕트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만성 통증 환자들을 계속 통증을 많이 보고 있을 때, 이 통증, 환자들이 그래, 왜 아파요, 원장님? 그러면은, 당신은 장이 나빠서 이렇게 아플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주변한테 말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내가 2013년 아까 그 네이처 페이퍼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 관련된 통증의 메커니즘이 뉴로적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남들이 주장하지 않는 걸 내가 주장하니까 확신이 사실 나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런 페이퍼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치료해 왔는데 그래서 식이요법만 가지고도 환자의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어떤 우리 제자 선생님이 그 환자를 보냈는데 팔이 막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목 어깨 쪽이 막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진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보니 그분은 무슨 대학병원에서 두 군데 갔는데 디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디스크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식이요법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식이요법만 했는데 증상이 50%가 경감이 됐고 치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법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80%가 좋아졌어요. 세 번째 왔는데 거의 좋아졌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증상인데 이런 그 만성 통증들은 한 번에 또 한 방에 어떤 인터벤션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예요. 그 질병 자체가 생기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외상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호메오스타시스가 한번 무너진 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무너질 때도 금방 무너진 게 아니고 돌아올 때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온다 그랬죠? 첫 번째로 콜리르직 안티바이올 패스웨이가 잘 활성화되고 어드레날 호르몬이 잘 나오고 그 다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정상화되고 또 바이러시드가 잘 나왔을 때 내 몸에 내추럴 힐링 포텐셜이 생겨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만성 통증 환자들은 막 심하게 아프면은 한 번에 치료해가지고 안 되면 막 짜증을 내고 가서 수술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수술 한 방으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면 이제 노시세타에 대한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메카니컬하게 이렇게 눌러도 안 아픈데 어떤 사람은 누르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찰해 보면 눌러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똑같은 부위가 어떤 데는 아프고 한 사람한테서도 어떤 부위는 아프고 어떤 데는 안 아픈데 그 차이를 우리가 MRI나 어떤 구조적인 영상 촬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거는 노시세타의 센시티비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노시세타라는 건 보통 누르면 안 아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져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노시세타가 그런 경우를 awakened라고 그래요. awakened. 그러니까 메카니컬 스티뮬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깨어나지 않고 반응이 없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어나냐? 노시세타 주변에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또는 인저리가 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미디에이터들이 생기죠. 그 미디에이터들이 노시세타를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 다 리셉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셉션 하게 되면 조금씩 그 액션 포텐셜이 생기기 위해서 안에 그 볼티지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야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데 스몰 볼티지 때 조금씩 인플럭스가 돼서 인트라셀룰러 내에 있는 볼티지가 점점 올라가죠. 여러 개의 자극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스레스홀드까지는 안 올라가 있고 스레스홀드 직전까지 가 있는데 거기다 메카니컬하게 살짝 자극을 주면 통증이 파이링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페리페럴 센시티제이션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노시세타를 이렇게 센시티제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너무 흔한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엔자임들, 프로테인 엔자임, 글로불린, 아라키도닉이 잘 알죠. 프로스타글란딘. 우리가 소염진통제 먹는 이유가 이거를 통증 완화시켜서 이거를 블록하는 거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거는 포타진 에플럭스를 블로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 같은 거, 너브 그로스 팩터라든지, सब스탄 P, CGRP, 포타지움이라든지, 세로토닌
그 다음에 아스티콜린, 애시딕한 거, 그다음에 ATP 자체도 통증을 유발해요. 머슬 스패즘이 있으면 렉틱 애시드가 생기고, 엔도톡신, 엑소톡신, 뭐 엔텐 메타볼라이트, fungal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노시세타를 계속적으로 컨티뉴스하게 자극하겠다 보면 스트레스홀드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볼티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메카니컬하게 추가적인 스티뮬레이션이 가야 되면 스트레스홀드를 팍 넘어서면서 파이어링이 일어나서 액션 포텐셜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그널이 통증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노시세타가 있습니다. 노시세타가 이런 인플라메이티브 메디에이터들에 의해서 자꾸 이 리스폰스가 일어나면서 이 센시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페리페럴 센시제이션이다. 그래서 페인의 스트레스홀드를 점점 낮추는 거죠. 스트레스홀드를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CNS, 스파이널 코드라든지 도살루트 갱글리온 뉴런의 센트럴 센시티제이션 되는 걸 우리가 센시티 되는 거를 센트럴 센시티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사이언스 페이퍼도 나왔는데 작년에 마이크로글리알 셀의 미디에이트에서 페리뉴로널 네트워크가 있는데 PNN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디그라데이션 돼버리면은 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뉴런이. 그 노시세타 뉴런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병들이 어떤 병이냐, 대표적인 게 순전히 노시세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뭐냐, 이렇게 스킨에서 일어나요. 소리아시스라든지 컨택트 더마타이티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 때 이 우리 노시세타가 반응하는 거는 호스트 디펜스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호스트 디펜스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인트 인플라메이션, RA도 노시세타가 인볼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면 노시세타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렁의 에어웨이 질환, 인플라메이션, 아스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 노세타 뉴런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 바울 질환들, 이런 것들이 또 노세타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검사에서 이런 것들은 데피니티브하게 우리 패솔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근육은 패솔로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육통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머스큐스켈레탈 페인도 다 노세타 인듀스드 인플라메이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슬은 통증이 이제 뭉쳐지면 아파지는데, 이 머슬 안에 있는 노세타가 그 센시테이션 돼서 파이어링이 일어나도 머슬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노세타 인듀스드 그 뉴로적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면 그 머슬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저 아래쪽에 더 디스탈에 있는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요. 그 왜 그러냐면은 뉴로적인 메커니즘상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도 가고 그 부위에서도 노세타가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와야 되는데, 그 부위 머슬 안에가 노세타에서 센시테이션 됐다고 하면은 거기는 통증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섭살피가 거기 노세타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NK1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 타르신 카이네즈가 액티베이션 돼서 포타지움 채널이 열려요. 포타지움 채널 열리면은 포타지움이 리플럭스가 일어나면은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면은 다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디폴라리제이션, 왜냐, 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된 다음에 다시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온 다음에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돼버리면 이 통증이 액션 포텐셜이 안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여기서 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는 이 NK1 리셉터에 작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프리 ROS가 생성돼요. 그 ROS도 역시 똑같이 포텐셜 채널을 열어요. 그래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돼서 액션 포텐셜 제너레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016년에 2012년이구나. 2012년에 PNAS 논문에 이런 실험이 실려 있어요. 메커니즘이. 또 노시세타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RNA라는 게, 익스트라 셀룰러 마이크로 RNA도 노시세탈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RNA 중에서 이 GUU, GU 이 모티프가 있는 이걸 마이크로 RNA LET7B라는 게 이제 도살루트 갱글리온에서 이걸 액션 포텐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그 어디를 통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톨라키스타 7 TRPA1을 통해서 페인을 유발시킨다.
요게 이 마이크로 RNA가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그 이제 페인을 센싱 하는데 이 ascending pathway가 있고 descending pathway가 있다 그랬잖아요. ascending pathway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테로 스피노 달라믹 트랙 이렇게 파란 걸 이 도사론에 도착하면 이게 데코세이션 돼가지고 반대쪽으로 쭉 스피노 달라믹 트랙을 라테랄 스피노 달라믹 트랙 가가지고 달라무스의 이 벤트로포스트 라테랄 쪽에 그 릴레이를 해서 요게 소마토 센서리 센터로 가요. 소마토 센서리 센터. 그게 뭐냐면은 이 시그널이 로케이션이 어디서 온 거냐 또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느냐 이거를 느끼는 곳이 소마토 센서리 센터예요. 네. 여기 소마토 센서리 센터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냐 어디서 왔느냐를 느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가서 메디알 쪽으로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코시전 한 놈도 있고 안 난 그런 패스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가서 달라무스의 인트라라미나 쪽으로 가요. 인트라라미나 쪽. 그럼 인트라라미나는 어디로 가냐? 그럼 코텍스도 가지만 림빅 시스템으로 프로젝션 한다는 거예요. 림빅 시스템. 안테로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라든지 아미그달라라든지 히포캠퍼스라든지 뭐 인슐라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테리어 쪽으로 오는 게 있고 미디어 말고 안테리어 쪽으로 오는 건 똑같은 패스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다음에 이제 콜텍스 가니까 이 림빅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은 림빅 시스템의 뉴런이 활성화되겠죠. 센시티제이션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면 감정 표현을 하게 돼요. 아파 죽겠네라든지 굉장히 서퍼링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기억력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 또 인지 능력과 관계가 있는 림빅 시스템. 그래서 이모셔널 체인지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장애가 와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했던 사람이 만성 통증을 시달리게 되면 여기가 센시테이션 되게 되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러나 기억력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어둔해져요. 사람이 좀 바보 같은 그런 오랫동안 앓게 되면 그렇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패스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센딩 패스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그 페인의 시그널이 오면 디센딩이 어디냐, 제일 센터가 어디냐, 페리 아크덕탈 그레이라는 그 뉴클리스가 있어요. 펀스에 미드브레인에 있어요. PAG. 요게 여기서 RVM이라는 메들라 오블랑가타에 있는 그 뉴런이 있는데 여기에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면 RVM 그다음에 그 뭔 시그널을 보내냐 이렇게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걸 시그널을 보내서 페인을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페인을 이 도살 호르몬에 있는 이 스파이널 코드의 도살 호르몬에 시그널을 보내서 이런 오피오이드라든지 세로토닌을 보내서 페인을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경험을 이거를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럼 엄청나게 아프고 머리를 싸맬 정도로 아프죠. 그러다가 가만히 싸매고 있으면 한 몇 분 지나면 좀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내추럴하게 이 이니비토리, 디센딩 이니비토리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니비토리 패스웨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처음에 자극이 너무 아픈 자극이 몇 시간이 지속되면 견딜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스스로 페인을 어테뉴션 시키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을, 페인 자극, 예를 들어 침 같은 게 그런 원리 중에 하나예요. 침을 찌르면 그게 시그널이 가면은 이거를 이니비션하는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이제 우리 전신의 통증이 오는 그 파이브로마이알지라는 류마티스 병인데 제너럴 파퓰레이션 4 내지 8%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것도 우리가 사진 찍어서 나오거나 어디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도 하고 목도 아프고 있는데 사진 찍는다고 디스크가 만약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예요.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생기는데 메커니즘적으로는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 도미넌트하게 작동되고 있는 병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브로마이알지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뮨 미디에이티드 인플라메이션의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래서 염증은 없는데 왜 아프냐? 근데 이거 염증이거든요. 그게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뉴로펩타이드 인듀스드 통증이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한 이펙트가 없어요. 뉴로펩타이드는 쇼텀 기간만 이 트랜지언트하게 작용하고 디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로컬 이펙트밖에 안 나타나요. 거기저기 저기 아프기만 하지 전신에 피 속에 뭔가 어떤 비정상적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디스바이오시스 중에서 특히 시브라고 해서 스몰 인테스널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디스바이오시스가 가장 대표적인 디스바이오가 뭐냐면 프로테박테리아 오버 프로덕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테박테리아는 그런 네거티브 오르가니즘 엔도톡신이 LPS. LPS가 이 데브리들이 이 CNS를 통해서 BBB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CNS에 있는 마이크로필리아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게 이제 톨락 리셉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포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면 사이토카인이 나오죠. 프로인팔 사이토카인 품어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뉴런, 아스트로사이트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이거 활성화되면 이제 여기서 글루타미너직 뉴로트랜스미션, 익사이터들이 뉴로트랜스미션이 증가하게 되고 센트럴 뉴런들이 이렇게 센시제이션 계속적으로 센시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살짝만 자극을 해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엔도톡신이라는 거는 이런 인플라메이션도 유발도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를 디스펑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예요.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이라는 게 ATP 생성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ATP 생성이 떨어지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요. 그래서 퍼티그가 아주 쉽게 오고 아주 타이어드네스, 그 다음 머슬 파워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이브로마이algia 환자들 보면은 이게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근육 볼륨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로마이algia라는 거는 중요한 이 시버를 치료를 잘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센트럴 센시션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SNRI, SSRI라는 것들 그런 약들을 쓰는데 그건 템포러리하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병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패스웨이를 이해하고 치료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 환자들 보게 되는데 우리 류마치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일부는 이제 반응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약을 쓰게 되면 점점점 센시티브가 심해져 가지고 퇴인의 정도 아주 더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견딜 수 없게 많이 심하게 아픈 사람을 제가 종종 지금도 보고 있어요, 몇 명.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약물 치료만 갖고 해서는 잘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제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인을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이냐. 페인이 하나의 어떤 매니지먼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런 파라메디컬 퍼실리티에서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사우나 가서도 핫, 콜드, 뭐 매사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마인드 바디 테크닉, 명상, 뭐 타이치, 요가 이런 것들 하고 이런 명상도 있고 실제로 명상이 효과가 있어요. 그 원리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명상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브레인의 기능을 약간 그 리저널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위에층, 그다음 가운데층, 아래층. 우리 몸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브레인스템은 위에 있는 위층에 있는 브레인에 의해서 계속 컨트롤링 하고 있는데 이 위에를 오히려 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호메오스틱 브레인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활성화되면서 내 몸에 힐링 포텐셜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약물을 주로 쓰는 게 우리 류마티스 의사 같은 경우는 약물을 쓰는 게 주 치료가 되는데
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제 경험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취 통증학에서는 너브 블록을 많이 하는데 이 치료도 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죠. 특히 이제 에피듀랄 블록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가 어큐트하게 허니션 돼가지고 이 허니션 되면은 이 자세가 벌써 틀어져요. 들어오는 걸음걸이부터 이 디스크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에피듀랄 블록이 아주 이센셜하죠. 제 경험으로 소량의 스테로이드 소량의 약을 일주일 강도로 한 3번 하면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해주면 디스크는 진짜 확실하게 완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약학과에서 많이 하는 그 트리거 포인트 블로킹, 그 니들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이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 일부는 되는데 대부분 또 안 돼요. 반복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그 빨간 책, 어, 사이먼과 트라벨이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그 이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메커니즘이 설명이 조금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이언티픽하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는 좀 그 약간 부족하고 프랙티컬하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아큐펑처는 한방에서 많이 하는 거고 평형침법. 평형침법이라는 거는 이거 호메오스타시스를 회복시키는 침법이에요. 동양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왕문이라는 사람이 평형침법에 대해 책을 냈고 그 책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침 놓는 자리가 호메오스타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는 거를 이 서양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또는 뉴로 아나토미컬하게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치료법도 있더라고요. 에피두랄 뉴로플라스티티, 어디시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참 내가 동감하기 좀 어려운 신경이 유착이 돼서 아프다. 이런 얘기는 그 유착을 방리하면 덜해진다. 이런 개념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좀 해봤었는데 옛날에 그 IMNS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도 좀 그렇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도 효과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효과고 이 어디스 라이시스에서 생긴다고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거 이제 너브를 자극하는 IMS라는 거, 너브 스티뮬레이션 이것도 원리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증거는 IMS 하신 분들한테는 없는데 사실은 이 신경 소마틱 너브를 자극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좋아지는지는 제가 이론적으로 이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요 뒤에서 좀 나오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 엠펑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A 델타 C5를 자극했을 때 다른 디퍼런트 시그널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효과인데 이것도 제가 한 몇 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사람의 그 패솔로지가 그 심하지 않으면 기능적으로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되게 템포러리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고, 나름 이론은 되게 좋아요, 이론은.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갖추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해요. 왜냐면 귀 있잖아요. 귀에 어떤 침 놓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몸 전체를 대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로그램적인 그런 굉장히 좀 더 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프로로 세라피가 아주 정형외과 선생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제가 좀 어그리하기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하이퍼토닉 솔루션을 줘서 셀 데미지를 줘서 인플라면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좋아진다. 그런 이론인데 제가 아는 이론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하이퍼토닉 솔루션을 주다 보니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을 조금 굵은 걸 써야만 예, 그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크다 보니까 자극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자극 IM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효과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프로세라피도 나름 효과는 있어요. 프랙티컬하게 그렇지만 이론은 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좀 과학적으로 보면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렇지만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게 부작용은 뭐냐면 올드에이지들이 이제 약간 글루코스 인톨러런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하이퍼토닉 솔루션 하이퍼 글루코스 15%짜리를 쓰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당뇨가 확 악화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몇 명 본 적이 있는데, 딴 데서 이제 프로 세라피 하다가 당뇨 확 심해져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바이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하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독일의 이제 전통의학이라는 게 호메오패스라는 게 있는데, 호메오패스도 이제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것도 굉장히 나름 이론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뭘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그 퀀텀 피직스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이해해야, 양자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서 호메오패스의 그 치료 원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긴데, 어쨌든 그 호메오패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이것도 그러니까 주사인데, 어떤 부위에 어느 특정 부위를 주사를 하는데, 그 호메오패스에 쓰는 물 있잖아요. 단순 물이 아니고 어떤 약초라든지 어떤 물질을 희석한 물이에요. 희석해서 그 물질이 없어질 정도로 다일루션, 무한대에 다일루션 해가지고 그거를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양자물리학적 원리에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을 이용해서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찌르는 거기 때문에 찌르는 건 다 유사한 효과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그동안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호메오스타시스 레귤레이션 하는, 약자로 말하면 인테그레티브 뉴로머스큘러 아큐플렉스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치료법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이게 가장,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그 통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원인, 인과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치료법보다 더 브로드하게 효과가 있고, 단순하고, 원리가 너무 좋고, 원리가 이론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너무 에비던스가 잘 나와 있고, 전부 다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제자들도 많고, 또 제가 이미 많이 가르쳐 준 제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도 위험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제로예요. 제로. 부작용이 없어요. 단지 아주 가는 바늘로 찔리기 때문에 약간의 따끔한 통증,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테믹하게 우리 몸을 어떤 호메오스타시스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호메오스타를 리이스타블리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올 때 에너지 리퀘어먼트가 많아서 약간 몸살 기운이 생기는 그런 반응의 일종의 반응인데, 그런 것이 있는 거 말고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약물 치료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약물도 이제 템포러리하게 트랜지언트하게 사용해야죠. 필요하면. 이렇게 시냅스에 작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냅스, 신경 우리 패스웨이, 시냅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냅스에 작용하는 약이고요. 뉴로패식 페인 때 쓰는 또 약이 있고, 크로나제팜, 이게 크로나제팜이 그거죠. 리보트릴인가 그럴 텐데, 통증 있는 사람, 리보트릴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뉴로패식 페인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프레가발린, 가바펜tin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파이널 디센딩 일리베이터 패스웨이를 모디피케이션해서 효과가 있는 이런 거, 밀라시프람, 이런 글로세틴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고, 또 트라마돌 이건 많이 쓰죠. 이게 두 가지 다 1번하고 3번 액션을 다 하는 거, 트라마돌, 울트라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미세테에 직접 작용하는 건 소염 진통제하고 코티코이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신경이 마이크로 리전이 있는 엑토픽 파이어링이라는 부위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여기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아미트리틸린, 카모제핀 이런 것들, 리도페인 이런 것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약이 하나 있는데, 로드술 날트록센 세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서양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날트록센이라는 건 뭐냐면 마약 중독의 안타고니스트로 쓰는 거예요. 오피오이드 안타고니스트인데, 마약 중독에 이걸 날트록센을 한 50ml 정도 쓰는데, 이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로도스를 써요. 한 12분의 1 정도 써요. 그러니까 50ml, 12분의 1이니까 3mm, 4mm, 2mm 이런 정도 쓰는데, 이 메커니즘상 뭐냐면, 이 오피오이드 리셉터를 이니비션 하잖아요. 그럼 오피오이드 아주 약하게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엔돌핀을 더 프로덕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엔도제너스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또 이뮨 시스템을 업 레귤레이션 시키는데 프롤라크 리세터 4를 안타고니스틱해요. 그래서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마이크로글리아셀에. 그러니까 이 CNS에 센세이션 되는 그런 돼 있는 그런 질병들, 특히 그런 게 뭐냐면 파이브로마이알기아잖아요. 파이브로마이알기아 스터디가 꽤 있어요. 요게. 예. 크론스 디지즈 이뮨 모듈레이션 하기 때문에 크론스 디지즈도 쓰는 데이터가 있고, 크론스 디지즈, 그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기아 치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 날톡스 세라피는 오티즘이라든지 페인, 디프레션, 멀티플 스크lerosis, 시스템 스크lerosis, 리저널 페인 신드롬 이런 것들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환자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올렸는데도 이거를 쓰면 보험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일 못 쓰고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삭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불법적인 진료를 하는 느낌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생각해서 쓰는 건데,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거에. 그래서 이걸 쓰면 이 삭감이 돼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치료하는 원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계가 센서리 네트워크가 센트럴 너브 시스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페리페럴 오르간 펑션을 컨트롤링하고 호메오스타시스를 피지올로직하게 리이스타블리시, 어떤 질병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신경을 자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원리가 이렇게 트랜지션 몰레큘러 메디신 2017년에 이제 나와 있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듀크 대학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한 명 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 생명과학 분야에 아주 핫 이슈가 뉴로이뮨 모듈레이션이에요. 뉴로이뮨 모듈레이션. 이쪽 분야가 앞으로 어떤 치료법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 약물을 써서 어떤 통증의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방법도 프레벌런트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염증을 치료하다 보면 이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쓴다든지 소염진등을 쓴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신경계 작용하는 약물을 썼을 때 부작용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근데 이런 치료는 부작용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써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내 몸에 지금 얘기했듯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좋은 쪽으로 피지올로직 레벨로 이렇게 리스타블리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법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다 이런 패스웨이가 다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틱 시그널, 소마틱 티슈를 자극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적산류 같은 자극을 했을 때 PA5 뉴런의 시그널이 가고, 이게 NTS를 통해서 하이포탈라무스, 심파스틱 센터, 그다음 베고스 센터 시그널이 가서 세 가지 패스를 통해서 심파스틱, 파라심파스틱, HP 엑시스를 통해서 모두 다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힐링 포텐셜이 생기게 하는 그런 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하이포탈라믹 피투이터리 아드레날 액시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글루코코티카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생겨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카파빌 이네비션 한다든지 아넥슨 A1을 업레귤레이션 시켜서 안티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한다든지, 또 심파스틱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드레날 글랜드를 통해서 카테콜라민이 나와서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 그 다음에 스프린을 통해서 똑같이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 심파스틱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그렇고요. 또 파라심파스틱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똑같이
어드레널그랜드, 스플린을 통해서 안티멀 액션이 생기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마크로파지에 있는 알파 7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면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여기 자극이 되죠. 그러면 마이크로 RNA가 나오고 스테3가 디포스피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 요거 마이크로 RNA는 TNF, 프리 TNF 알파가 TNF를 되는 것을 블록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3가 언포스피레이션 되면 IL6 프로덕션 떨어지고 또 TNF 알파가 이렇게 지금 여기 마이크로 RNA 뿐만 아니라 직접 트랜슬레이션 자체도 이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 자체도 이니비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패스웨이로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일어난다. 파라심파스틱 너버스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또 페이퍼 2021년 10월 달에 네이처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패스웨이를 바갈 어드레널 엑시스 그러니까 파라심파스틱 배구스너브를 자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극하냐 이렇게 소마틱 티슈를 통해서 이렇게 보살로트 경계전에 있는 프로갈트라는 뉴런을 거쳐서 이렇게 배갈 모터 뉴클러스를 통해서 어드레널그랜드에 이런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하게 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서프레션 한다 라는 게 밝혀진 거고 이 부위가 우리가 족삼리라고 하고 SD366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만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부위를 통해서 가는 거라면 여기에 룸바 스파인 코드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를 수삼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2c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딥 레디얼 럽을 통해서 서비칼 스파인의 코드를 통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도파민이나 노아드레날린 나오면 왜 안티바이오틱 액션이 생기냐?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심파스틱 액티비티 되는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억제된다라는 그 페이퍼는 이미 2014년 네이처 메디신에 도파민이 바갈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 이민 서프레션을 한다. 이민 서프레션이 인플라메이션 서프레션 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이제 통증의 기본적인 아주 생기는 원리하고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매니지하는 방법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